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번 8번째 시간에 일러드린 나의 군소리에 다시금 조금 첨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전자책 장자미학 본질에 있는 장자의 미학과 연계된 화론이라는 챕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미학의 강론을 편력하는 과정에서 순전히 나의 견해와 판단에 따라 소위 화론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론에서도 서법, 산수화, 수묵화, 문화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서 이왕이면 하고 서법의 약사, 산수화의 약사, 수묵화의 약사, 문화의 약사도 일별에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대략적인 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서법이나 그림의 기원을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삼황오제라는 신화시대 인물인 복희씨가 팔계를 만들었고 황제의 신하였던 장일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 한 등의 기록부터 들먹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견해를 달리하여 동양화는 일단 산수화로 대표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그 산수화의 미적 원리가 장자미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기로 했습니다. 장자는 염세주의자 같이 세속을 초월하려는 사상을 줄기차게 개진했으며 사람들에게 도가 곧 자연이니 그 자연으로 돌아가기만을 구원했고 자신도 줄곧 자연 속에서 돌고자 한 위인이었습니다. 이른바 자연과 하나 되면 그의 문화정신은 자연을 인격화할 수 있음이 되었고 인격을 자연화할 수도 있다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안온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자 할 때는 산수와 더불어 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었고 위전 남북조 시대를 맞으면서 산수가 가장 절실한 미적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의 저명한 화론가 장언어는 역대 명확이란 그의 저서에서 그림은 인간을 교화하고 인류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음양의 오묘한 작용에 의해 조화의 섭리를 철저히 탐구하고 천지 대자연의 유연하고 미묘한 진리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공덕이 육격의 가르침과 그 효용을 같이 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림을 귀족교육의 전 학과목에 해당되는 시, 서, 예, 악, 역, 준추와 같은 육경의 반열에 올 수 있을 만큼 그 효율적 가치가 높다고 보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당해서 모든 분야가 극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었기에 어느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식견을 두루 갖춘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일개인은 자기 재능이나 적성에 알맞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소양만을 필요로 하지만 전통사회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불기라는 개념은 원만한 인격의 도래를 위해 적어도 군자라면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학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사회에서는 이른바 훌륭한 문인으로 행세하려면 시, 서, 화에 두루 뛰어난 삼질이 되어야 함을 이상으로 여기면서 음악 또한 즐길 줄 아는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 문인이 되어야만 문화인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고전 미학적 논리는 마치 모든 가치관이 도에 닿은 것처럼 하나의 원리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시의 미학과 그림의 미학과 서법의 미학이 결코 별개의 것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미학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법과 화론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실론과 악론 등은 공자의 미학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법에 이어 회화 분야는 편의상 산수화, 수묵화, 문인화로 나누어 탐구해 보는데 몇 사람의 뛰어난 위인들은 산수화가이면서 수묵화가이며 게다가 문인화가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습법가의 평론가의 시인으로도 활약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대략적인 서예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문자란 원래 무슨 의미나 내용의 전달 도구였지만 그와 동시에 문자 그 자체의 조형미에 대한 욕구가 중시되기도 해서 시각 예술로서의 서예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예란 글자를 쓸 때 점과 선의 모양이나 길고 짧음, 가늘고 굵음 등에 의한 구성과 필자의 의지에 따른 필압의 강약, 지속성, 경중 등이 먹물과 붓을 통해 미묘한 유동미로 표현되는 예술작품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예는 문자성과 공간성과 시간성과 율동성과 추상성과 색채성을 두루 겸비한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서예가 중국에서는 서법으로 통하고 일본에서는 대개 서도로 불려주곤 한답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서법이 가장 가치 높은 예술작품으로 인식되어 소위 예술작품의 왕자로 군림했는데 그 까닭은 한자의 글꼴이 조형미를 살리기에 알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본에 의해 만들어져서 육수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첫째, 상형문자는 나무 목자, 세조자, 대나무 죽자 등과 같이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꼴이고, 둘째, 지사문자는 그림 같은 표로 위탁자, 오른쪽 우자, 석삼자처럼 유무형의 사물을 가리키는 글꼴이고, 셋째, 회의문자는 이 구자와 세조자가 합하여 울음을 뜻하는 능자가 되고 나무 목자 셋이 모여 숲을 임자가 되는 등의 예처럼 두자 또는 그 이상의 문자가 결합되어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글꼴입니다. 넷째, 형성문자는 재성자나 물을문자 등과 같이 한쪽은 뜻을 일러주고 다른 쪽은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글꼴인데 전체 한자 8만 여자 중에서 80%가 이 부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전주문자는 바람문자가 풍수로 쓰이면서 음양술의 뜻이 되는 것처럼 어떤 문자의 뜻을 다른 뜻으로 돌려 쓰는 글꼴입니다. 여섯째, 가차문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화부로 표기하는 것처럼 음을 나타내며 그치고 한자 본래 뜻은 지르지 못한 글꼴입니다. 한자의 시초는 기원전 12세기경의 고대 왕조였던 은나라 후기에 점을 치면서 사용했던 급기 껍질이나 짐승의 뼈 등에 새겨진 갑골문으로 보는데 4천여 종으로 발굴된 그들 문자 중에서 현재까지 40% 정도가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갑골문에서도 이른바 서풍의 시대적 변화가 확인되었고 은나라를 뒤이은 서주와 춘추 전국시대의 종이나 솥 등 청동기에 새겨진 그 문의 서체에서도 시대성은 물론 지역적 특색까지 현저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심지어 장식문자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문자의 고유미에 대한 추구는 일찍부터 여러 면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상 최초로 중국 대륙이 통일국가로 형성되었던 진나라 이전의 선진시대에는 청동이나 돌의 표면에 새겨지는 금성문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통일한 사람은 진의 시황제였고 그때 만들어진 서체가 바로
소전체였으며 그 자형들은 시황기의 송덕비에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지인을 이은 전한시대에 소전체가 실용적인 예수체로 관소화되었으며 비로소 붓에 의한 문자의 미적 추구도 현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후한으로 넘어오면서 예서체를 한예라 불렀고 새로이 행서체 내지 초서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한 시절에 최준이란 황관이 서기 105년에 나무 껍질, 마두, 장포, 음악 등을 녹여서 종이를 발명하여 서예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자의 서체는 대개 4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는 반듯반듯한 정자형의 서체를 말하고, 행서는 약간 날려선 서체이며, 초서는 완전 날림체로 극히 단순한 획으로만 쓰여지는 서체이고, 예서는 가로획이 가장 수평을 요구하는 서체이고, 전서는 꼬불꼬불하게 써서 곡선미를 가장 잘 살린 서체입니다. 역사상 서법에서 처음으로 초서를 통한 예술성을 나타낸 인물로는 후한의 장제 시절에 제국상이란 최고의 벼슬을 역임한 두도를 손꼽습니다. 그리하여 두도를 장초로 하고 그의 제자인 최원이라는 인물을 초윤으로 불렀으며 필신론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현재와 같은 초서체로 변화를 이룩한 장지를 초성으로 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장지 이름은 정치사가 중심이 되었는 후한의 정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비에 의한 위나라와 유비에 의한 총나라 그리고 송건에 의한 오나라 등이 각축을 일삼던 이른바 삼국시대의 위나라에서는 서법가로 종유란 인물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주로 해서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 밖에 각종 서체에도 두루 능했다고 합니다. 그는 위나라를 세운 조비의 아버지가 되는 조조와 신분이 두터워 상국이란 최상위의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21년부터 시작된 위진남북조 시대의 동진 시기에 이르면서 강남의 아름다운 기종문화 가운데서 해서, 행서, 초서 등 각 서체에 대한 예술성이 거의 확립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완적, 해강 등으로 대표되는 중림치르는 대개가 초서 내지 행서에 뛰어났던 명사들로 평가되기도 했으나 자유분방한 그들의 성정과 초서는 자연스레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초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문자란 결국 학설이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데 내용물에 해당되는 학설은 등한시하고 이른바 서예가라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용기에 해당되는 초서 쓰기에만 매달리는 풍조가 아주 마뜩찮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부에 이르기까지 내릴 3대가 재상을 역임한 바 있는 당나라 때의 명문가 출신이자 서화론가로 역대 명왕위를 집필했던 장언원은 그의 또 다른 저서 서법 요록에다 초서를 비판하는 조이란 사람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일삼아 실어놓기도 했습니다. 초서는 민들이 할 일이 아니다. 초서에 미친 자들은 저녁이 올 때까지 두려워 쉬지도 않고 해가 기울어도 밥 먹을 겨를조차 찾지 못했다. 열흘에 붓한자루요 달마다 5 먹들을 헤아렸다. 옷소매는 마치 검정과 같았고 입술과 이빨은 언제나 검정먹과 같았다. 비록 사람과 마주 앉을 경우에도 바빠서 담소하고 해롱할 줄도 몰랐다. 손가락을 펼쳐 땅바닥에 마구 획을 긋기나 하고 초서로서 벽에다 마구 상처만 냈다. 팔에는 구멍이 나고 피부는 벗겨지고 손가락과 손등이 부러지고 꺾였다. 콧구멍에는 핏발이 비치고 피가 줄줄 흘러도 쉴 줄을 몰랐다. 어쨌거나 그 위진 남북조 시절에 동진에서 드디어 왕이지와
왕헌지 부자가 출연하여 소위 서법의 전형을 세우게 됩니다. 도교의 신선사성에 심취하기도 했던 왕희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위나라의 서법가인 종료로부터 서법을 배워 필진도란 서법 저서수까지 남긴 여류화가 위부인으로부터 서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왕희지가 남긴 행서집인 난정서는 그의 작품으로서는 보금무의의 전형적 최고봉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흔히 왕희지의 서풍은 정신과 기교가 조화를 이루어 천질자연의 풍신을 갖추고 소선일탈한 신선의 품격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글씨가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인품 또한 그러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난정서에 관련된 사연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진 묵제 영화 9년 3월 3일에 절강성에 있는 난정이라는 정자에서는 그 당시에 명사 41사람이 모여 개출을 하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등 유상곡수의 유흥을 즐기다가 다 함께 시험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40여수의 적흥시가 생겨났는데, 그 시집의 서문을 왕희지가 28행의 행수로 휘갈겼으니 그때 그 글씨가 바로 역사적인 명필집인 난정서가 되었습니다. 왕희지의 서풍이 신선과 같은 품격을 갖추었다는 말은 그의 생활과 정신세계가 그러했다는 뜻도 되는데, 그는 처음 비서랑 강주자사 등의 벼슬 사례도 했으나 왕술 등과의 불화로 인해 관직을 사퇴하고 문인들과 산수에 묻혀 놀게 되면서 실제로 그는 신선사상을 요철하는 도교에 아주 깊이 빠진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글이 난정서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인데, 역시 왕희지는 신선사상에 심취해서 애틋한 정서로 인생의 무상함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죽고 사는 것이 허망하고 거짓에 현혹된 것을 안다면 제나라 팽의 술잔치도 허망한 것이 될 것이다. 뒤 사람들이 오늘을 보는 것 역시 오늘날 사람이 옛날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아, 슬프구나.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의 역사에서 서시나 양귀비 또는 척전무 등과 같이 이른바 권력 주변의 여인이 아닌 일반 여주명사의 이름을 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왕희지의 스승이었던 위부인은 이른바 서법사에 그 이름이 버젓이 다음과 같이 올라있기도 했습니다. 위부인은 동진의 여주화가로 이름은 사기고 자는 모이였다. 위전이 누이 동생으로 염태수 이구에게 출가를 했다. 서법은 종료로부터 배웠고 왕희지가 어릴 때 그에게 서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저서로서는 전주서인 필진도가 있는데 왕희지가 제2부인 필진도후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부인의 필진도에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명구가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가로획은 천지에 진을 친 구름과 같다. 보일 듯 말 듯 은은하지만 실제로는 형체가 있는 것이다. 점액은 높은 봉우리에서 돌이 떨어지는 형태와 같다. 돌들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데 실제로는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전체의 글이 불과 28행으로 이루어진 왕희지의 그 행서체가 곧 역사적인 글작이어서 훗날 당나라의 태종은 임종시에 그 난정서를 자기 무덤 속에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난정서는 순장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문학사에서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를 시성과 시성으로 치는 것처럼 서법사에서는 왕희지를 서성으로 치고 그 아들 왕희지와 더불어 이왕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남조 서법의 특색이 우아하고 단정한 귀족들의 짧은 편지글에 해당되는 척독이었음에 비할 때, 북조에서는 대개 무명 서법가의 손으로 묘비석이나
절벽의 바위 등에 새겨진 각석문 등이 주류를 이루어 경건하고 웅장한 서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조의 서법은 대개 법첩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북조의 서체는 비문 등으로만 남게되어 남첩과 북조로 대별되기에 이르렀고 이후부터 남첩, 북비가 중국 서법의 2대 조주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581년 수나라의 천하 통일로 인해 남첩, 북비, 서북이 점차 융화되는 경향을 띄었으나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사정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특히 당나라 초기의 태종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오직 왕이지만을 숭배하고 그의 서체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왕이지의 서체만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세남, 구양순, 저수량, 설직 등과 같은 초당 4대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해수로 겨루기 시작하면서 왕이지 부자의 서법 전통을 되살려냈습니다. 이었고 성당 시기에 이르면 장욱이 나타나고 안징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종 시절에 활약했던 장욱은 술에 취하여 때로는 자기 머리로 먹을 찍어 초수를 쓰기도 해서 그의 서체가 미칠 광자, 광초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안징경은 충녀로 일관한 강직한 정신을 반영하며 청명감 넘치는 서풍을 창조해서 화려하고 전화한 왕이지 서풍과는 큰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혁신된 서풍은 당나라 이후의 혼란긴 5대 시대의 양의식 등으로 이어지다가 북송의 4대부 사이에서는 서법을 인간성의 발로로 보는 새로운 경향까지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서체를 통해서는 그 작가의 인품이며 성격과 버릇과 인생관, 세계관 등을 죄다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기상론이 개진되기도 했고 한편의 시를 통해서는 그 작가의 운명까지 헤아려볼 수가 있다 하는 궁달론 등이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북속의 서법가 중에서는 서체에서 우미한 권력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채양을 비롯하여 시인 소동파로 널리 알려졌으며 강소성에서 객사를 한 소식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황정정과 주비 등의 4대가가 출연하여 자유롭게 행초서를 구사했습니다. 송나라에 이어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 시대에는 송나라의 황족이었던 조명부가 조정의 중심으로 등용되면서 그의 정교한 고전주의 서법이 다시 자리를 잡아 조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 일각에서는 조명부를 회절한 문인이라 하여 그의 작품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나라에 이은 명나라 때에는 다시 한족에 의한 민족국가가 수립되어서 진, 당, 송, 원대 등의 서법이 집대성되었으며 특히 문인 취향의 유행에 적합한 서법도 탄생되었습니다. 명나라 중기에는 과거시험에 무려 10법이나 낙방했으면서도 후에는 시서화 3절로 이름을 날린 문직명이 등장하는데 그림에 있어서는 그가 문화에 속하는 남녀화 중흥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어 호가 가지가 붙은 손가락이라는 뜻의 지지가 되기도 했던 추균명은 해행초수에 두루 능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집은 거칠을 가미한 조폭의 형식으로 일변하여 전각이나 제찬의 문사 등을 수반하기도 하고 시수와 삼절의 묘를 추구하는 풍류 문사들이 줄지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흔히 명나라 말기의 동기창을 손꼽는데 그의 아름다운 서풍은 가히 일세를 풍미했던 것입니다. 한편 명나라 말기에 격동하는 세상에서는 열사슬의 비통하고 심각한 심사를 대변하듯 초서 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잇따라 이어지는 연면체가 대유행을 했는데 청나라 초입의 유민들 서법에서도 그 정신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청나라로 넘어와서는 명나라 말기의 동기창의
비견되는 장서도와 행서에서는 왕이지를 본받고 해서에서는 안진경의 풍을 따른 왕탁 등 이름을 날렸고 서첩으로 서법을 연구하는 첩학의 대가로는 유용이 어뜸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청나라 전반기에는 명나라 말기 이후에 첩학파가 성했으나 걸륜계, 금농, 정섭 등은 고전적 기법에서 탈피하여 대담하게 새로운 형식을 표방하는 서풍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양주 8개에 속하는 서법가들로 가난한 평민 출신이면서 세속의 품격을 타파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면서 양주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화가들이었습니다. 청나라 시대는 금속물에 바탕을 둔 비약파도 발전을 했고 법첩이 인습에서 벗어나 고문, 전서, 예서 등에서 신선함을 고려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북부의 생명력 넘치는 서풍이 오히려 남쪽의 첩학을 제압해서 청대 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정리해본 한국의 서예사입니다. 사마천의 사계에 나오는 조선전에 의하자면 위만이 중국의 한나라에서 유민들을 이끌고 왕금성에 들어와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했으니 한자는 그때부터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만조선을 무너뜨린 한문제가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으니 한국의 서예사는 그때부터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서예작품은 만주 지한년 통구에 현존하는 광개토 호태왕비에 새겨진 비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약 7m 높이의 너비는 1.95m 또는 1.38m 되는 그 비석의 사면에는 광개토 호태왕의 업적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 비문의 서체는 전한시대의 예서이며 서풍은 고박하고 중후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1972년에 공주에서 발굴된 무력 왕릉의 묘지석에 새겨진 글씨들을 통해서 중국의 후한 이후에 일어난 육조시대의 서풍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생기가 넘치고 아윤하여 백제 문화의 특색을 잘 보여주면서 고구려의 호태왕 비문과는 좋은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서예는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비 등의 비문에 잘 나타나 있으며 역시 중국 육조풍의 해서로 고졸하고 청정하다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서법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던 까닭에 통일 신라시대의 서풍 또한 당나라의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등의 서법인 구저법을 이어받았다고 보는데 특히 구양순의 필법이 신라 고려 양조를 풍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서성 왕이지만큼이나 신라 내에서는 이름이 높았던 서예가로 예, 행, 초수에 두루누겠다는 김생이 있었습니다. 고려 문종 때의 사신이었던 홍간이 송나라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김생의 서예작품을 내보이자 송나라의 학자들이 왕이지 이후 최고의 명필이라는 극찬들을 하면서 김생을 일러 해독의 서성이라 불렀다고 또 합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백률사 석동기 경북 영천군에 있는 백월 서술탑비 등에 남아있는 글씨 등을 통해 지금도 김생의 진가를 감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서예는 한마디로 구양순의 해서체에 행서체는 왕이지의 서풍 일색이었습니다. 고려조에서 가장 뛰어났던 서예가로서는 석단년을 들고 있는데 그는 당나라 안진경의 해서체와 왕이지의 행서체에 두루능해서 문수원 중수기 현액 성가사 중수기 등의 그의 필적을 남겼습니다. 고려 말기 26대 충선왕이 양위를 하고 당시 원나라의 영경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망군당을 짓고 원나라 조명부의 서체의 송설체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조명부의 송설체가
고려 말기로부터 조선조 초기까지의 대표적인 서체로 풍미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외교관이었던 이재현과 동국의 조명부로 불려지기도 했던 이암 등이 송설체 대가로 군림했습니다. 조선조 초기에는 조명부의 송설체가 유행했으나 세종이 승무는 사자관의 자법이 해정하지 못하다 하여 왕이지 서체로 괴범을 삼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송설체와 왕이지 서풍이 형제처럼 행세하게 되었지만 주류는 여전히 송설체였습니다. 세종의 삼남인 안평대군은 예울의 중심 인물이 되었는데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앙견에게 목류 도원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발문을 직접 자기가 쓰면서 나이 30세에 불과했음에도 호기롭고 날렵하며 늠름한 고품격의 서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 이전에 이름이 높았던 세가로는 세종에서 세조조 사이에서 활약했던 시서와 삼절인 강희환가 그리고 세조실록, 예종실록 등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해서 했고 예서와 초서에 특히 뛰어났던 정난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체도 뛰어났던 소세양과 잠집이란 저서를 남겼으며 조선 초기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이었던 김구와 숨은 선비로 알려졌던 성수침 그리고 조선조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이황 또는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에 글씨도 쓰고 점을 쳐서 임진왜란을 예언하기도 했던 양사은과 성수침의 아들이며 성리학자였던 성혼 등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성수침은 중국 명나라 중기의 시서와 삼절이었던 문증명의 주리한 서풍을 뒤따랐다고 봅니다. 대체로 조선조 전기는 조명부, 왕이지 이외에도 명나라 중기에 활약했던 문증명, 죽윤명 등의 서풍도 들어와 홀류되기도 했습니다. 성종 때 권발은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에 연루되어 부침을 거듭하기도 했는데 수윤한 행초서의 대가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특히 그의 초서는 조선조 최고로 자리매김되기도 했습니다. 선조조 때 호가 석봉인 한호가 나왔는데 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서풍이 일신되기도 했습니다. 한호는 왕지 서풍을 연수한 모양으로 해행초서에 능했으며 누기 속기가 많았다는 평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서체 괴범이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조선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예 300으로 불리는 윤순, 이광사, 강세황이 등장합니다. 이광사가 평한 윤순은 동석의 누를 씻어냈다고 할 만큼 건경하며 품위가 높아 이른바 백하체라는 일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광사의 경우에는 초서를 많이 남겼는데 필력이 매우 주경하나 숙스라는 평을 받았으며 저서로 원교 서기를 남겼습니다. 강세황은 서와 겸손하였는데 품위가 높았고 특히 세행서체가 우수했습니다. 이후 조선조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졌으며 목민심수의 저자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정약용의 서체는 청수 주경한 서풍으로 품격이 높았고 이광사의 제자였던 이산만은 호남에서 특히 이름이 높았습니다. 정조 때의 신이 또한 시서와 삼절로 불리워졌는데 그의 행서는 아윤 청순한 품격을 지녀 소위 자체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었고 추사 김정희가 등장하는데 심천 북비서체의 영향을 받은 그는 당시 청나라에서 승행한 검색학에도 조예가 깊어 전무후무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개발한 자신의 주사체를 개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서법 상회지상 즉 허공의 상을 잡아라에 대한 뜻을 규명해 보겠습니다.